이게 지금까지 미군이 대규모 작전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 베트남의 정글 지역에서는요, 4단 이상 규모의 작전을 펼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이 소대 규모로 가장 많은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규모 작전을 하면요, 즉각적인 포병 화력이나 항공 화력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이 미군의 중상자 중에는요,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영구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중상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요, 베트남전에서 너무나 많은 부비 트랩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미군이 철의 삼각지대라고 이름 붙인 곳이 있었습니다. 약 40평방마일의 정글이었습니다. 병사 수천 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할 식량과 무기가 숨겨진 지하 터널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굴처럼 연결된 이곳은요, 그동안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몇 차례나 소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고엽지를 살펴하고 정글을 불사르는 온갖 초토화 작전이 실시되었지만 언제든지 완전 무장한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 일개 연대가 땅속에서 솟아나왔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이 발을 들여놓기 두려운 땅으로 변해 있었죠. 하지만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이곳을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 말 미 육군 제173 공수여단을 주축으로 호주군, 뉴질랜드군까지 가세한 연합군이 이곳에 밀려들죠. 대규모 초토화 작전을 합니다. 지상을 모조리 불사르고 수많은 적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발견되는 터널 입구마다 폭파하거나 휘발유를 부어놓고 불사르는 초토화 작전이 수개월간 실시됐어요. 이 연합군은요, 엄청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무기와 문서를 노획하고 이번에야말로 지하 요새는 분쇄되었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물러가면 불과 3일 만에 지하 요새의 기능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7년 1월 4일 이곳에서 또 다른 섬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2개 사단과 1개 공수여단, 1개 기계화여단은 물론 B-52 폭격기, 융단 폭격까지 동원된 작전이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미군이 발견한 것은요, 텅 비어버린 지하 시설이었습니다. 좁은 땅굴을 수색할 엄두가 나지 않던 미군은 터널을 폭파한 다음 불도저로 파묻어버리고 땅을 거대한 롤러로 다져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이 또 나타난 것은 미군이 철수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시설들이 말짱하게 복구됐죠. 베트콩의 지하 땅굴이 좀 유명하긴 하죠. 네. 부비 트랩도 그랬지만 미군을 괴롭힌 또 다른 것은 바로 이 베트콩의 지하 땅굴이었습니다. 연합군을 괴롭힌 매우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였죠. 예나 지금이나 적의 눈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는 지하입니다. 베트콩은 땅속을 최고의 은신처 겸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느닷없이 지상으로 나타나 작전을 벌이고 땅굴을 통해 도망치는 이들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했죠. 베트남의 토양은 비교적 파고 들어가기 쉬우면서도 굳으면 상당히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삽이나 곡괭이 같은 제한된 도구들을 이용해도 거대한 규모의 땅굴을 파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겠지만 이 사진에 보이는 정도는요, 실제 땅굴 규모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규모가 수십 킬로에 달하는 땅굴도 있었고요. 그 땅굴 내부는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하고도 기능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부엌, 대피소, 창고, 막사, 탄약고, 병원, 강당에 이르는 필요한 시설이 모두 있었고요. 심지어 내부 강당에서는 위문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로 돌리는 인력 페달식 발전기가 있어서 터널 내부에 전기 공급도 가능했죠. 특히 땅굴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란 지푸라기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설령 입구 하나를 찾는다 해도 그것으로 땅굴 전체를 토벌한다는 것은 거의 꿈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입구 자체도 워낙 많았고요. 또 내부는 상상이 힘들 만큼 복잡한 데다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은 마음만 먹으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땅굴에 들어오고서도 실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작전은 지하 땅굴 발견 정도로만 생각해버리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이 땅굴들은요, 때때로 전혀 뜻하지 않은 곳까지 뻗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베트콩 땅굴의 대명사인 쿠치 땅굴은요,
바로 위에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미군의 전화 통화까지 도청하는 경우마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은 처음에 이 땅굴의 입구를 폭파하거나 휘발유를 부어놓고 불태우는 작전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 터널렛, 즉 땅굴 속의 쥐라고 불린 일종의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이들은 비록 제대로 된 특수부대는 아니었지만 체구가 작고 사기 왕성한 병사들, 주로 이제 멕시코계나 쿠바계 병사들이었는데, 이런 병사들을 모아 만든 이 쥐떼는요, 권총과 나이프 그리고 후레쉬만을 들고 터널의 정글 속에 들어가 베트콩을 사냥했습니다. 물론 땅굴 수색은요, 최악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아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뭐 포병 사격 지원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 2명만이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베트콩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뭐 기관단총도 아니고 M16도 아니고 권총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굴이 워낙 좁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베트콩하고 싸운다는 이 임무는 적과 만나는 것보다는 적까지 다가가는 과정이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땅굴 안은요, 지뢰나 죽창, 함정, 때로는 독사까지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땅굴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었고요. 게다가 적이 먼저 이들을 발견한다면 좁은 곳에서 피하지도 못한 채 이들은 사격을 받아야만 됐죠. 결국 미군은 베트콩 땅굴을 효과적으로 소탕하지도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전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나중에 벙커버스터를 탄생시킵니다. 자, 그런데 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고. 이 가장 결정적인 게 미군과 연합군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치민 통로였죠. 흔히들 호치민 통로, 즉 호치민 트레일이라고 하면요, 정글 속에 빼꼼히 뚫린,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지나가면서 생긴 길이라고 하기도 뭐한 이런 좁은 틈새로 무기와 탄약을 짊어진 검은 옷과 삿갓 차림의 농민들이 힘겹게 지나가는 모습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아주 틀린 상상은 아니지만 이는 일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호치민 통로는요, 문자 그대로 정글 속을 지나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헤아릴 수 없이 여러 갈래로 뚫린 거대한 도로망이었죠. 호치민 통로의 건설은 1959년에 시작되었고 이미 59년부터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통해 남베트남으로 많은 인원과 물자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정글 속에는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됐죠. 그리고 그 도로를 지키고 건설하기 위한 부대들이 계속 파견됐습니다. 몇 년에 걸친 꾸준한 공사가 만든 결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총 연장 32,000km 이르는 도로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연결했습니다. 이 도로를 만 대의 트럭이 왕복했죠. 이곳을 지키기 위해 라오스 정글에는 무려 4만에서 6만 명의 북베트남 병력이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2만에서 3만 명의 인원이 도로 운영에 투입되었죠. 호치민 통로 주변에는 병원과 막사, 병력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소, 주유소 등이 차례로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연료 보급을 위해 정글에 완전히 위장된 파이프라인까지 건설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호치민 통로는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에게 더할 나위 없는 거대한 전술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호치민 통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무기와 탄약이 남베트남의 베트콩들에게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베트남군도 이 길을 통해 남베트남으로 침투할 수 있었죠. 이 길이 없었다면 1968년에 테트 대공세, 즉 구종공세 같은 과감한 도박 자체를 벌일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에서 작전하다 적에게 쫓겨도 일단 라오스 영토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호치민 통로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아군 영역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재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치민 통로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물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탄약과 무기였습니다. 북베트남에서 출발한 트럭들은 이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기와 탄약만을 실었습니다. 남베트남으로 향하는 북베트남군 병력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식량은 북베트남에서 출발할 때 갖고 있던 식량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자급자족에 의지했습니다. 말이 자급자족이지 가다가 걸리는 불악에서 강제 징발한 거였죠. 물론 화물을 실은 트럭들이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까지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감시가 심해지는 남베트남 국경에 가까워지면 트럭은 되돌아가고 그 짐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날라야 했죠. 이 때문에 호치민 통로의 맨 끝, 즉 라오스, 캄보디아와 남베트남 국경지대를 관통하는 길들은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이곳을 자전거 혹은 노새나 물소, 심지어 코끼리의 짐을 싣고 베트콩과 북베트남 병사들이 지나갔죠.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 부분밖에 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호지민 통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잘해야 자전거 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미군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이처럼 호지민 통로는 공산 측이 남베트남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맥과가 또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기에 대한 대응은 초반에는 미적지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판까지도 이것을 막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지 못했죠. 처음 이 길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미국 정치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실로 드러난 다음에도 라오스에 직접 쳐들어가 호지민 통로를 파괴하려고 들지 않았죠. 라오스와 캄보디아는요, 미국이 소련, 중국 등과 중립국으로 남겨놓자고 합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합의한 정치인, 그 중에서도 당시 미국 외교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브렐 해리먼 같은 이런 정치가들은요, 이 라오스에서의 미군 활동을 대놓고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북베트남군 활동이 도저히 놔둘 수 없을 정도가 돼서야 웨스트모럴랜드가 아예 라오스로 쳐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상군의 전면 침공은 못했지만 대신에 미군은 라오스에 대해 비밀리에, 말이 비밀리지 거의 대놓고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해서 호지민 통로를 파괴하려고 했죠. B-50의 융단 폭격으로 아예 정글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방법부터 공격기의 정밀 폭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AC-130 스펙터 건십의 공중 공격이었죠. 또한 미군 특수부대들은요, 이들이 공격할 목표와 이 지역에 주둔한 북베트남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라오스로 꾸준히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폭격을 받고도 호지민 통로가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부서진 길을 수리하는데 믿기 힘든 실력과 근성을 발휘했습니다. 또 이곳을 지나는 트럭과 병력, 시설은 물론 길 자체마저 너무나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 특수부대의 정찰팀이 직접 발견하기 전에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게다가 1968년 북폭이 중지되면서 북베트남에서 수많은 대공포가 호지민 통로 주변에 집중됐습니다. 전성기에는 무려 10,000문의 대공포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미군기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죠. 결국 라오스에 남베트남이 직접 공격을 가하기에 이르지만 이때쯤 되면 이미 미군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기로 한 뒤였습니다. 또 남베트남군 실력으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을 물리치고 호지민 통로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죠.